예, 안녕하십니까. 김영룡입니다. 오늘은 제 극강 시리즈 경제 개념 돌파하기의 6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도 경쟁만큼 경쟁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죠. 근데 그 효율성에 대한 그 설명도 물론 경쟁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풍부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효율성이란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어디에 우리가 이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물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우선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 작은 양을 넣어 가지고 많은 양을 얻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 수단의 유효성, 이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과 전략은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기술적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경제적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효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은 어느 하나에 대한 다른 것의 어떤 비율, 이걸로 이제 이해가 돼야만이 우리가 효율을 잘 정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그 물리학에서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라는 것은 뭐 발생되거나 소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빛이랄지 열이랄지 역학적 에너지랄지 자기랄지 이런 형태로 그 형태만 바뀔 뿐 그 들어간 총량과 나오는 총량, 그러니까 총 투입 에너지와 총 산출 에너지는 같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이 산출 에너지를 투입 에너지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1이죠. 별 의미가 없는 정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학도들은 효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이루어진 일, 과업이라고 표현한다면 과업을 말하자면 투입 에너지로 나누는 거, 이것이 이제 효율이다. 이렇게 공학도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란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이루어진 일이라고 공학도는 생각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공학도가 원하는 일입니다. 원하는 일.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 생각되는 게, 저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이 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그 석유 보일러하고 그 아궁이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2008년 중반경에 그 석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신문 보도가 있었냐면은 그 농부들이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을 좀 멈추고 중단하고 아궁이를 다시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그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요. 석유 보일러나 아궁이나 다 우리가 원하는 일은 그 실내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석유 보일러가 아궁이보다 더 효율적이다, 즉 열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석유 보일러는 아궁이보다도 열을 발산함으로써 그 낭비하는 그게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석유 보일러가 아궁이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아궁이에서 이제 발산되는 열도 사실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보일러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율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젤기관차가 기술적으로는 전기기관차보다 더 효율적이죠. 열 효율이 더 높으니까, 즉 발산되는 열, 낭비되는 열이 작다, 이런 얘기죠. 전기기관차나 디젤기관차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 이를테면 광주에서 서울로 이게 객차를 끌고 온다랄지,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를 비교해 보면, 뭐 전기기관차는 요즘 없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밖으로 전기로 발산해 버리죠, 열을. 그 전기도 일을 하지만 그 전기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낮다, 디젤 기관차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효율성도
객관적이거나 그리고 절대적이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역시 효율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2강부터 지금까지 쭉 강조해 온 것이 자꾸 주관적인 개념 그리고 주관적인 가치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요. 효율성도 역시 주관적인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정의를 한번 해보죠. 효율성은 그 산출물의 가치를 투입물의 가치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죠. 가치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효율이 이제 객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디젤 1000리터랄지 또는 석탄 1톤이랄지 이런 걸 태워가지고 이제 얻는 열량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도 객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경제적 효율성에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사실만으로는 효율성을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요. 디젤 기관차는 전기 기관차보다 언제나 더 효율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산출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투입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공급을 줄여가지고 석유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디젤 경유값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디젤 기관차의 그 투입물 가치 그것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출물 가치를 투입물 가치로 나누면은 그것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 디젤 기관차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효율성과는 조금은 다른 이제 그런 물론 이제 기술적 효율성도 그 공학도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제 효율성을 따질 때는 좀 더 그 가치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보일러와 이제 아까 아궁이도 다시 마찬가지죠.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그 석유 보일러를 작동시키는데 들어가는 그 석유, 그러니까 투입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 보일러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궁이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아궁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2강에서 이제 교환을 얘기했는데요. 교환도 우리가 교환에서 얻는 그 부의 창출, 증가 이것을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2강에서 이제 갑이 축구공을 가졌고 을이 농구공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2강을 들어보니까 갑은 축구공 그대로 가는데 을의 농구공이 이제 야구공으로 바뀌었던데 혹시 2강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은 뭡니까? 갑은 나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는 축구공을 을에게 보내고 물론 을한테 가면 높은 가치를 주는 거죠. 을은 자신에게 낮은 가치를 주는 농구공을 갑에게 보내고 갑으로부터 이제 축구공을 자신이 높게 평가하는 축구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은 갑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구공이라는 낮은 가치의 투입물을 사용해 가지고 농구공이라는 높은 가치의 산출물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효율이 증가하는 거죠. 을은 자신에게는 낮은 가치를 주는 즉 그 투입물의 가치가 낮은 농구공을 투입물로 사용해 가지고 그 가치가 높은 축구공이라는 산출물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환으로 쌍방 다 효율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부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교환도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교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이 교환 전이나 교환 후나 축구공 한 개, 농구공 한 개 변화가 없지 않느냐? 물론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물이 재배분됨으로써 부가 증가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실질 산출물이 증가한다. 그래서 교환은 생산성과 효율을 증가시킨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효율은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농부다. 농부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농부는 나름대로 그 농사 짓는 데 따른 그 땅의 가치를, 화폐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그 평가액을 가지고 있겠죠, 마음속에. 그런데 그 옆에서 보니까 제3자가 보니까 만약에 잠재적 사용자라 한다면 그 잠재적 사용자가 보기에는 그 땅 그 1000제곱미터를 농사 짓는 것보다는 뭐 거기다 오피스 빌딩을 지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제3자도 그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화폐로 평가한 평가액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이 가치 평가가 더 크다면은 계속 그 땅은 이제 농사 짓는 데 사용될 것이고, 만일에 이제 제3자의 가치 평가가 더 크다면 그 땅에 오피스 빌딩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산권이 명백하다면은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이제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건 땅 주인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땅 주인이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제3자가 그것이 좀 불만이다. 저 땅은 다른 용도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보다도, 그러니까 농부가 평가하는 그 가치보다도 높게 가격을 지불하고 재산권을 사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오피스 빌딩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산권이 분명한 경우에는 주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주인의 결정이 못마땅하다랄지, 그렇다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재산권을 사와서 그 땅을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이제 잠재적 사용자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환이라는 것은 어떤 일상적인 관행이랄지, 그리고 법적 제약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의 그 땅의 그 재산권을 농부에게 이제 허락을 하고, 오케이, 뭐 도심에서 농사를 지어도 좋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부가 그런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농사를 짓기를 고집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도심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뭐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농부 결정 자체를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에 도심 한복판에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제 법이 얘기한다면, 흔히 뭐 많은 나라의 도시들은 그 zoning law라는 게 있죠. 구획과 관련된 그 법규들,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법이 그 농부의 재산권을 폐기시키고, 그리고 다른 재산권을 창출하면서 자원 배분을 이제 변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와 효율성에 관한 건데요. 이건 뭐 모의에서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한국 근로자의 임금보다 더 싸기 때문에 중국은 모든 상품을 한국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가 있다. 즉,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명제가 있는데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적절한 질문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이제 농업 시장이 개방되면은 한국의 농업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농업 시장은 개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전국의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서명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적절한 질문이냐? 그러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한국보다도 모든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뭐 옷이랄지 쌀이랄지 그걸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단일한 기준으로 환산하면 비교 가능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 노동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하면은 이제 몇 시간 근로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옷을 생산하는데 기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뭐 다른 생산 요소는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걸 전부 노동이라는 기준으로 환산해가지고 비교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 근로자의 노동 1시간과 중국 근로자의 노동 1시간은 그 가치가 같다라는 매우 강한 가정까지 합쳐지면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 근로자들의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별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럼 의미 있는 질문은 뭐냐? 어떤 나라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비교의 문제죠. 그래서 중국은 옷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쌀 두 단위를 포기해야 되고, 한국은 한 단위만 포기한다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옷 생산에 있어서 비교율을 가진다. 즉 한국은 쌀 한 단위라는 투입물을 이용해 가지고 옷 한 단위라는 산출물을 얻는데, 중국은 쌀 두 단위의 투입물을 이용해 가지고 옷 한 단위 얻으니까 당연히 한국이 옷 생산에서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쌀 생산에서 이제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비교 우위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비교 우위를 추구함으로써 자기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나은 행복 상태로 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비교 우위의 추구는 언제 가장 잘 보장되느냐? 역시 재산권이 분명하고 교환이 자유로운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잘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사안들에 대한 어떤 특정 사안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얻는 산출에 대한 가치, 그걸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투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2주 전에 이제 명절설이었죠. 시골에 가려면 대단히 고속도로 막히고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절 휴가를 얻었어요. 명절 휴가 동안에 고향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결정이다 이런 얘기죠.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죠. 즉 말은 가든 안 가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등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복지 정책, 이를테면 보편적인 복지를 할 것인가, 선별적인 복지를 할 것인가. 이건 보편적인 복지로 얻는 산출, 그게 들어가는 투입, 역시 선별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그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르고, 그리고 또한 그걸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금 내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느냐. 의견이 다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누가 결정해야 되고 그에 대한 산출과 투입을 안다고 해서 이 복지 논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쟁점인지도 모르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도 뭐가 쟁점인지를 알고 논쟁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그 가치 평가 기준을 우리가 효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 이것들은 다 부여하는 가치에 따른 효율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역시 또 다른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효율성도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치와 깊은 관련을 가진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효율성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